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김세연입니다. 산업안전기사에 여러분들 도전을 하신 것을 우선 환영하고요. 또 합격하실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음 먹고 각오하고 준비를 하실 텐데요. 자, 산업안전기사 공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산업안전기사가 6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아실 거예요. 책도 보셨을 거고요. 그 6과목 중에서 우리가 안전관리론하고 인간공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학하고 안전관리론하고 인간공학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시고요. 나머지 전기라든지 화학 쪽은 과락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합격 기준 아시죠? 전체 평균 60점이고 각 과목당 60점 이상이 돼야지 평균 되는 거고요. 자,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이 40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전체 평균이 60점이 넘고 80점이 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은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전관리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론은요. 기존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주로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론을 학습하실 때는 시간이 짬짬이 나시면 문제풀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법제처라는 부분에 가면 관련 법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신다.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업안전기사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자격증이 필요하셔서 지금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도 계실 거고 난생 처음 지금 산업안전기사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상관없이 다 합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현업에 종사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처음으로 이 산업안전기사에 도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은요. 한 번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기출문제 풀이라 그러죠. 기출문제 풀이 한 5번 정도 봐주시면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처음 한 번 문제 다 풀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면은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고요. 특히나 이게 과목이 많고 시험 문제가 지금 각 과목당 20문제고 1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지루해요. 그래서 요것들을 내가 하루에 전체를 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일일 학습량을 좀 결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지루하지 않게 시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오늘은 산업안전관리론 아니면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구분을 하셔갖고 기출문제 풀이를 1회분을 하겠다. 2017년 1회를 한번 풀어보겠다. 그 다음 날에는 자 2회, 3회를 풀어보겠다 해서 학습량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늘려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해서 이번에 꼭 산업안전기사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산업안전기사에서 안전관리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안전기사에서 안전관리론은요. 안전보건관리의 개요가 제일 먼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및 안전점검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무재해 운동 및 보호구, 산업안전심리, 인간의 행동과학,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산업안전관계법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다 우리가 이론 학습하시고요. 이 안에 우리가 치시게 될, 우리 지금 필기 공부하시고 계시잖아요.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아시겠지만 사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게 그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보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는 정말 이 생뚱맞고 한 두 개 정도가 헷갈려서 그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요. 챕터 1입니다. 챕터 1 해서 우리 안전보건관리의 개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좀 지우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안전과 생산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용어부터 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학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산업재해입니다. 자, 이런 거를 산업재해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거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근로를 제공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것들은 산업재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은 중대재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산업재해가 있었어요. 다 다치면 산업재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중대재해가 나오는데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그다음에 사망, 그다음에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요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이것을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중대재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중대재해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우리 산업안전기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중대재해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라고까지만, 중대재해는 이거야 까지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요, 근로자네요, 근로자. 자,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습니다. 자, 일용직을 근무를 해도 근로자예요. 그죠? 자,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목적으로 일하면 다 근로자인 거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와 근로자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해봤고요. 몇 개 좀 더 볼게요. 우선 사업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도급이 있고요. 도급이인이 있고요. 자, 수급이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냥 회사 대표예요. 그죠? 직원을 뽑아서 쓰는 회사 대표. 자, 사업주다. 자, 그럼 근로자 대표는 뭐죠? 자,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우리 노동조합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대표라고 하고요. 자, 노동조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도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도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그러니까 내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걸 도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급이 있어요. 도급인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런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고요. 자, 이 도급인은 같이 보시면 돼요.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그래서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도급인은 사업주를 우리가 도급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맡기는 사업주를 도급인이라고 하고요. 도급은 맡기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차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급이에요. 수급. 도급이 나오면 당연히 수급 나오는데, 자, 수급인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겠죠. 자,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도급인이 준 것을 일을 하는 사업주를 우리가 수급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관계수급인이 나오고요. 네. 안전보건진단이 나오고요. 작업환경측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자, 어떤 공사가 있어요. 한 업체가, 한 사업주가 도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사업주가 나눠서 도급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사업주가 있는 것을 우리가 관계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자, 안전보건진단 볼게요. 자,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진단은 자, 산재 예방을 위해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 대책 수립하는 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업 환경 측정인데요. 자, 우리가 사무실이 됐건, 그 다음에 그 생산 현장이 됐건, 외부가 됐건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 환경 측정의 용어의 정의는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지금 여러분들 작업장에 사무실에 있을 경우에 여기에 유해 요인이 없는지, 환경은 제대로 돼 있는지, 산소 농도는 맞는지, 기타 독성이 있는 물질은 없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작업 환경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용어의 정리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안전보건관리 제1호인데, 이 제1호는 뭐 그닥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재해 발생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게요. 자, 원래는 이 재해 발생 이론이 개별로 하나하나 다 학습하시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뒤에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약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자, 재해 발생 이론 그러면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 나올 거고요. 웨버의 연쇄성 이론,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아담스의 연쇄 이론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산업안전기사안전관리론에서 출제되는 재해 발생 이론의 전부입니다. 이게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재해 순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우선은 재해 발생 이론부터 이거가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자, 이 이론들은요 다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단계를 묻는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단계 속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같이 찾아가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은요. 자, 1단계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이 개인적 결함하고 붙어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사고를 만들어서 재해를 발생시킨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있는 개인적인 결함, 오류가 자, 불완전한 행동이 있고 불완전한 상태가 있어요. 얼핏 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불완전한 행동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죠, 사람이. 그래서 이 불완전한 행동은 사람이 해서 우리가 이걸 인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뭐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물적이라고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물적. 그래서 인적과 물적이 합쳐가지고 사고를 나고 그 사고가 재해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아까 우리 안전점검, 안전진단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 순서로 오는데 핵심만 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버의 연쇄성 이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과 환경은 개인적 결함과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이거는 상해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나 이렇게 이론을 정립을 했어.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미노 이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버드가 신도미노 이론을 할 때, 자, 관리가 부재가 되니까 기본 원인이 발생을 하고 직접 원인이 발생을 해서 사고가 나고 상해가 난다.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단계는 뭐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 2단계는 기본 원인, 기원이라고도 하고요. 3단계는 직접 원인, 징후 이렇게 얘기하고 4단계는 뭐 사고, 5단계는 상해 또는 손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뭐 앞자를 따서 암기를 조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하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저마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연상 방법을 쓰고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것만 쫙 암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걸 쫙 연결해서 다른 용어로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아담스의 연쇄 이론인데요. 이 관리 구조로 인해서 작전적 에러와 전술적 에러를 통해서 사고가 나고 상해가 발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과 웨버의 연쇄성 이론,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아담스의 연쇄 이론이 재해 발생 이론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계마다 뭐 예를 들면 아담스의 연쇄 이론이 있는데요. 3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면은 전술적 에러에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문제를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꾸 보시면 눈에 있고요. 약간 다른 것들만 특징만 좀 찍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이니어하고 웨버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버드하고 아담스는 관리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자, 2단계하고 3단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자, 버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인과 직접 원인을 이야기를 했고, 아담스는 작전적 에러와 전술적 에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시험 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안전관리론에서는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요, 자꾸 보셔갖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에 대해서 재발생 원인에는 간접 원인이 있고 직접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재발생의 간접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직접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 이게 앞에 있는 재발생 이론하고, 네, 자, 이게 직접 원인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직접 원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재발생 원인의 간접 원인으로는요, 우선 직접 원인부터 볼게요. 자, 직접 원인에는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있다.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은 우리가 인적 이라고 하고, 불완전한 상태는 물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인적 원인에는 위험 장소에 접근을 한다든가,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를 한다든가, 기계기구를 잘못 사용한다든가, 자, 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손질이나 위험물 취급을 부주의, 그 다음에 방어장치 무단 탈거 등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불완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불완전한 상태는, 이거는 물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적 원인으로는 이 물적 자체의 결함이라든지 안전 방어 장치의 결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장이나 보호구의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외의 것들의 결함을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 물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배치 및 작업 장소의 결함이라든지 생산 공정의 결함 등이 우리가 직접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섞여서 나오죠. 불완전한 행동이 아닌 것은 해갖고 얘하고 막 섞어놔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작업을 골라내서 정답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간접 원인으로는 볼게요. 자, 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자, 직접 원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간접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간접 원인은요, 우리가 기술적 원인이 있고, 교육적 원인이 있고, 작업 관리상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원인으로는요,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어떤 설계가 불량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조 재료의 부족함, 생산 방법의 부족함, 점검, 정비, 보존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술적 원인이다라고 보고, 자, 교육적 원인은 뭔가 이게 인적 결합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못할 경우, 그냥 사고를 유발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적 원인으로는 안전 지식의 부족이라든지 안전 수칙을 오해했다든지 경험이나 훈련의 미숙, 그 다음에 작업 방법 교육이 불충분하다든지 유해 위험 작업의 교육이 불충분할 때 교육적 원인으로, 간접 원인으로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작업관리상 원인인데요. 안전관리 조직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안전수칙을 제정하지 않았다라든지 작업 준비가 불충분하거나 인원 배치라든지 작업 지시가 적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작업관리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자, 직접 원인으로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있고, 간접 원인으로는 기술적 원인과 교육적 원인과 작업관리상 원인이 있다라고 하시면 재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해만 잘 되시면은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어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추해내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크게 문구라든지 내용을 보시면은 접근하기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요, 재해 예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별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는데요. 자, 재해 예방의 4원칙은 시험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재해 예방, 어떻게 재해 예방을 하는데 해서 그럼 4가지 원칙을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재해 예방은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방 가능의 원칙. 자, 이 예방 가능의 원칙은, 자, 천재지변은 우리가 정말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고,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고,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의 징후, 사고의 징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은, 자, 모든 재해는,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예방 가능의 원칙. 요거를 지금은 여러분들 필기를 공부하시는데 실기에서는요, 재해 예방의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용 충분히 좀 이해하셔야지만 요 4가지 키워드만 딱딱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손실 우연의 원칙인데요. 자, 손실은, 자, 사고의 결과,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손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발생한다가 손실 우연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막 섞어놔요. 뭐, 손실 연계의 원칙이다. 막 이렇게 하면 막 헷갈려요.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정확하게 손실은 그 다음에 손실의 유무라든지 대손은 사고 조건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자, 이게 손실 우연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원인 연계라고도 하고요. 어떤 시험에서는 원인 계기라고도 하고요. 이거 뭐야? 이거 원인 연계이기 때문에 계기로 나왔는데 계기가 정답이 아니네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원인 연계, 원인 계기도 좀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 연계의 원칙은, 자,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요. 이 원인은 대부분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연계 원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뭐 여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게 원인 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4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인데요. 이거 사고의 원인이나 불완전한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은 선정 실시되어야 하며 대책 선정이 또 가능하죠. 그리고 대책에는 재해 방지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3E, 적,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규제적 대책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의 4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다. 꼭 암기하세요. 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하이니가 또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이니의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은 이렇게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나가는 거야 라고 해서 1단계부터 이게 5단계까지 있는데요. 자, 하이니는 첫 번째 단계는 안전관리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의 발견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에는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고, 네 번째 단계는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시정책을 적용을 하는 거다. 이게 하이니의 재해 예방의 기본 원리 5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관리 조직 부분은 그냥 이 용어를 알겠고요. 자, 2단계에서 사실의 발견, 현상 파악은 어떤 걸 하는 건지를 묻는 또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자, 2단계에서 사실의 발견은요, 현상 파악은 사고 및 활동 기록을 검토를 하고요, 작업을 분석을 하고, 작업 점검 및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조사를 하고, 각종 안전회의하고, 그거에 기인한 토의를 하고요. 토의 토론하고요.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찰 및 보고 연구 등을 통해서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상 파악이에요. 사실의 발견. 핵심은 그거죠.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3단계는요, 분석하고 평가예요. 우리 사실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석을 평가를 하는데, 자, 발견된 사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요소를 평가를 합니다. 자, 4단계로는요, 시정 방법의 선정인데요. 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 분석 평가도 했잖아요. 그래서 발견된 원인들이 있어요. 찾아낸 그 원인들을 시정 방법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정 방법을 선정을 하는지가 또 나와 있죠. 자, 기술적으로 개선 방법, 그 다음에 작업 배치를 조정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인사 배치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위치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개선, 그 다음에 안전 행정을 통한 개선, 규칙 및 수칙, 작업 표준 제도의 개선, 그 다음에 안전 활동 전개 등의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정 방법의 선정,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시정 체계 적용입니다. 자, 이것도요. 하이니의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를 순서대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관리의 조직, 사실의 발견, 그 다음에 분석, 평가, 시정 방법의 선정, 시정체계 적용 해서 암기 또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암기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그 다음에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우리 암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다시 한번 하이니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자,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평가, 시정 방법의 선정, 시정 체계 적용. 네, 요거 단계별로 순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재해 구성 비율인데요. 재해 구성 비율은 하인리의 법칙이 있고요. 버드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할게요. 자, 재해 구성 비율은 하인리의 법칙은요. 자,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한 건이 발생할 때 경미한 사고는 29건이 발생을 하고요. 사고가 날 뻔하지만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걸 우리 아차사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300건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재해, 무상해 사고라고 하죠. 무상해 사고가 300건이 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하인리의 법칙을 요거 1대 29대 300을 일단 하인리 법칙에 의해서 경미한 사고가 지금 1대 29대 300이잖아요. 아니면 무상해 사고가 600건이 났을 경우에 경미한 사고는 몇 건이 났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이거 산수 수준밖에 안 되고 산수 수준도 안 되고 이게 뭐 아까 제가 무상해 사고가 300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00회가 보기로 제시가 된다면은 600회가 300의 2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곱하기 2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58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해 발생은 물적 불완전한 상태 플러스 인적 불완전한 행위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알파에 대해서 또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알파는 잠재된 위험의 재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리는 330을 기준으로 갑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요거 가지고 뭐 다른 문제도 좀 많이 도출해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런 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우리 버드의 법칙인데요. 자, 버드는 중대재해 한 건이 발생을 할 때 경미한 사고가 10건이 발생하고
손실이 30건이 발생을 하고 재산 손실이나 인명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600건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1대, 10대, 30대, 600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1은 중대 재해, 여기 중대재해는 뭐 사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은 경미한 사고, 그 다음에 30은 재산 손실 사고, 600은 재산 손실이 없는 무상해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학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첫 시간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